남편의 49제, 아직 눈물도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30억짜리 집을 팔아야 한다며 저를 압박했죠. 제 평생이 담긴 집을 비효율적인 자산이라 부르더군요. 아들마저 침묵으로 동조했을 때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집과 제 존엄을 지키기로요. 한 시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 남편 박상철이 떠난 지 꼭 49번째 날이 밝았어요. 늦가을 햇살이라는 게 참 무심하죠. 슬픔에 잠긴 사람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쩜 그리 투명하고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지. 우리 압구정 아파트 거실 깊숙이 들어온 저 햇살은 꼭 30년 전 우리가 처음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의 햇살 같았어요. 그때 상철 씨가 내 어깨를 감싸며 그랬었죠. 순이야, 여기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그 약속 반은 지켰고 반은 못 지켰네요. 아이들은 잘 컸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니 반은 지킨 셈이지만 오래오래 행복하자는 약속은 혼자 남겨두고 훌쩍 가버렸으니 영정 사진 속에서 그저 인자하게 웃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걸 억지로 삼켰어요. 오늘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가는 길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좋은 것만 보고 가야 하니까요. 저는 남편이 평생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불린 햅쌀로 밥을 짓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를 기름에 노릇하게 굽고 세심하게 칼집을 낸 버섯과 두부로 정갈하게 전을 부쳤죠. 남편은 유독 내가 만든 동태전을 좋아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양이 많아 힘드니 사서 하자고 해도 꼭 내 손으로 부친 전을 먹어야 제 맛이 난다며 어린애처럼 졸랐었. 그 사람이 좋아하던 그 맛을 마지막 가는 길에라도 실컷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30년 세월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이 부엌에서 함께 웃고 다투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저 식탁에서 아들 지훈이가 처음 숟가락질을 배웠고 저 소파에서 며느리 혜원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었죠. 이 집은 그냥 시멘트와 벽지로 지은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고 내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며느리 혜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49제 준비는 잘 되어 가냐는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본론은 따로 있었어요. 절에 내는 돈이며 음식 준비하는 비용이며 이것저것 다 합치니 몇백만 원은 좋게 깨지겠다며 혀를 차더군요. 요즘 세상에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효율이라니.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배웅하는 일에 효율을 따져야 하는 세상이 온 건가요? 그 아이 딴에는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밝히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안히 살아보나 했더니 남편의 마지막 길마저 돈 계산부터 앞서는 녀석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아들 지훈이에게는 공과금 좀 내달라고 문자를 넣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은행 업무는 왜 이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부탁한 거였죠. 하지만 한참 만에 돌아온 답장은 나중에요. 그 세 글자가 전부였어요. 바쁘겠죠. 회사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서운한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 다 챙겨줬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새삼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이 넓은 압구정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세상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라도 생긴 기분이었죠. 창밖으로는 고급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는데 나만 홀로 시간이 멈춘 섬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49제 당일이 되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도착했죠.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서는 순간 텅 비었던 집이 잠시나마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길지 않았어요. 혜원이는 상을 보더니 대뜸 한숨부터 쉬더군요. 어머니, 이걸 다 누가 먹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음식 많이 하는 집 없어요. 다 낭비예요.
낭비. 그 말에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어요. 조상과 떠나는 이에게 올리는 음식이 어찌 낭비일 수 있나요? 그건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정성인 것을. 혜원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느 친구는 부모님을 경치 좋은 고급 실버타운에 모셨는데 식사부터 청소, 의료 서비스까지 다 챙겨주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를 둘러봤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버님 안 계신데 이렇게 넓은 집 혼자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것도 다 비효율이라니까요.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이 집에 대한 계산을요. 이 압구정 아파트가 내 남편과 나의 역사가 담긴 이 공간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자산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들, 내 뱃속으로 낳은 지훈이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침묵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혜원이의 날카로운 말보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의식은 형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일어섰죠. 손주 녀석들은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없이 집을 나섰어요. 썰물처럼 모두가 빠져나간 뒤 집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어요. 잔칫날 끝난 뒤의 허전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서늘한 고독이었죠. 나는 홀로 남은 제사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릇을 닦는 내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남편이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을 텐데. 그때 막 현관을 나서려던 지훈이가 잠시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쳐다봤죠. 지훈이는 내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혜원이가 할 말이 좀 있나 봐요. 다음에 시간 내서 얘기 좀 해요.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의미심장한 한마디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것 같았어요. 혜원이가 할 말이라니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일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검은 구름처럼 내 마음을 뒤덮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이 싸움을 정말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며칠 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혜원이가 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 그 짧은 문장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이제 단순한 슬픔을 넘어 거대한 구멍이 되어 나를 삼킬 듯 위협해 왔어요. 그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감히 누가 나에게 이런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49제가 지난 바로 다음 날이었죠.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어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결연한 표정의 혜원이와 그 뒤에서 시선을 피하는 지훈이. 혜원이는 굳이 식탁에 앉자마자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더군요. 그 봉투에는 압구정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부동산 업체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혜원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죠.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빽빽한 숫자들,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전경 사진이 담긴 매물 정보지였어요. 제가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이 이 집을 팔 최적의 시기라고 해요. 그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판단이 무엇을? 이 집을? 내 남편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이 집을? 어머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데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합가해서 모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혜원이는 자신의 탐욕을 너무나도 그럴듯한 효심으로 포장하더군요.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이 집을 팔면 못해도 30억은 좋게 나온다나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아이들 유학 자금도 마련하고 남는 돈으로는 어머님 편히 모실 수 있는 더 좋은 집으로 옮기자는 거였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결정인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정신을 차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얘야, 여긴 내 아버님과 나의 평생이 담긴 곳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혜원이는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감상일 뿐이에요. 현실을 보셔야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리, 그래요.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돈과 효율, 합리성으로 판단하는 아이였어요. 30년의 세월, 그 속에 담긴 우리 부부의 희로애락은 그 아이에게 그저 감상일 뿐이었던 거죠. 그녀는 나를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보호가 필요한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내 슬픔마저도 집을 팔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기댈 곳은 이제 아들 지훈이밖에 없었어요. 나는 간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제발, 제발 내 아내 좀 말려다오. 이건 아니라고,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다오. 하지만 지훈이는 내 시선을 피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내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내는 말을 뱉어냈죠. 어머니, 혜원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결국에는 아내의 편에 서서 내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사소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내 인생과 존엄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며칠 뒤 혜원이는 아버님 유품 정리 도와드리겠다는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며 남편의 옷과 책들을 멋대로 상자에 담았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자존심을 찔렀어요. 나는 무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이 집의 물건 하나하나는 내가 남편과 함께 고르고 내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옆에서 묵묵히 아내를 도울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해도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당황해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자 잠시 후에 혜원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보안을 위해서 도어록 비밀번호 바꿨어요. 임시 코드는 1234이에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내 집의 비밀번호를 나도 모르게 바꿔버리고 나에게는 임시 코드를 알려주다니. 이제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임시 거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에 휩싸여 남편의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이제 정말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내 집, 내 인생, 그리고 내 남편과의 추억까지도. 내 집 현관문을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는 손님처럼 임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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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 네 자리 숫자는 내 가슴에 찍히는 낙인과도 같았죠. 아들 내외는 그 후로도 집요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 집을 파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를 설득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떳떳하고 단호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서류 몇 장을 들고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혜원이는 이제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연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님 유산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여기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행정 서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서류들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모를 리 없었죠. 내 모든 권리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백기투항 문서.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항복 문서였어요. 나는 가만히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못한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혜원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감정만 내세우실 거예요? 아들 지훈이는 이번에도 아내의 옆에서 나를 나무라는 듯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의 설득도 원망도 무의미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법인이, 서륜이 하는 것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대로 주저앉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겠구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결심했죠.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길 바에는 내 손으로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리라. 그 아이들의 손에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 희미하게 남은 남편의 채취와 묵은 책, 냄새가 나를 감쌌어요. 나는 천천히 책장과 책상을 쓸어보았어요. 먼지 쌓인 책들, 달아빠진 만년필, 손때 묻은 서류철까지 모든 것이 남편이 살아있던 그 시간 속에 멈춰 있었어요. 나는 남편의 옷과 책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건 슬픔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죠. 한참을 정리하다가 나는 서재 한가운데 놓인 낡은 책상 앞에 멈춰섰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10년쯤 되었을 때 큰맘 먹고 함께 고른 책상이었죠. 남편은 이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일하며 우리 가족을 지켜냈어요. 나는 무심코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맨 윗칸에는 낡은 필기구들이, 두 번째 칸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서랍을 끝까지 당기자 안쪽에서 무언가 달칵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한 생각에 서랍을 완전히 빼내 안쪽을 더듬어 보니 손끝에 나무판의 경계선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그 판을 누르자 책상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는 낡은 가죽 봉투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성수동의 작은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과 법인 설립 서류, 그리고 낯선 이름의 변호사 명함 한 장과 작은 USB, 그리고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순이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구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미안하오, 홀로 남겨두고 먼저 가서. 이 서류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오. 오래전 성수동의 낡은 공장들 사이에서 나는 그곳의 장인들이 가진 끈기와 가능성을 보았소. 모두가 압구정의 화려함에 취해 있을 때 나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들의 지혜가 언젠가는 빛을 발하리라 믿었지. 그래서 작은 법인을 만들어 그곳에 상가 건물을 사두었소. 여기서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이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거요. 괄호 안에 적힌 변호사는 우리 가족 변호사와는 다른
오직 당신만을 위해 일해줄 사람이니 무슨 일이 생기거든 꼭 이 사람을 찾으시오. 순이야,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존엄을 잃지 마시오. 사랑하오, 영원히.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두 뺨은 눈물로 흥건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평생을 지켜주었던 남편의 깊고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현명함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죠. 그는 죽어서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그것이 남편이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떨리는 손으로 명함 속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신뢰감이 넘쳤어요. 박상철 선생님의 사모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내가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법인 이사직 승계 절차와 자산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날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지혜와 사랑이 이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어요. USB에 담겨 있을 남편의 명확한 의지와 법인의 재무 기록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테죠. 나는 남편의 지혜를 발판 삼아 내 존엄을,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담긴 이 집을 스스로 지켜내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열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희망이 싹튼 자리에는 동시에 두려움도 자라났죠. 내가 과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과 법적으로 맞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나는 남편의 편지에 적힌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변호사의 사무실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주 정갈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는 남편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온화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죠.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49제에서의 일부터 집 매각 요구,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까지 혼자서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변호사는 곧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남편이 남긴 법인 서류와 USB를 검토하더니 며칠 만에 법인 대표이사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 지어주었죠. 이제 법적으로 성수동 상가 건물의 모든 권한은 내게 있었어요. 변호사는 내게 법인 통장을 새로 만들어주고 앞으로 월세가 그곳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찍힌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변호사는 내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집안에만 있지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라고 권유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집 근처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원예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흙을 만지고 작은 식물들을 돌보는 일이 상처받은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서였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어요. 다들 압구정에 부유한 노인들처럼 보였고 나만 홀로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흙을 만지고 서로 키우는 화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자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나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이었는데 자식들과의 재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내 어두운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동생, 무슨 힘든 일 있어?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네.
나는 망설이다가 꾹꾹 눌러왔던 내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영자 씨는 내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들어주며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동생, 절대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요즘 자식들, 우리 세대랑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 법으로 무장하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해. 그녀는 내게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작은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곳에서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요. 나는 영자 씨의 손에 이끌려 그 시민단체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죠. 나처럼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노인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요. 그곳의 상담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법적 수단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바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였죠. 부모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해서 자식들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얻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혜원이가 나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늙은이로 몰아가던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이 이걸 위한 밑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새로운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곧바로 내 변호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오히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심시켰죠. 사모님, 바로 그 점 때문에 박 선생님께서 이 법인을 남기신 겁니다. 그는 내 법인 통장의 거래 내역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들을 가리켰어요. 사모님께서는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제분들이 사모님의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그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제야 나는 남편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멀리 내다본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방패는 현대 법률 시스템 안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것이었던 거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찼죠. 그날 나는 변호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내 눈빛을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방어 대신 선제 공격을 하기로 전략을 세웠어요. 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법인의 대표이며 안정적인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내용 증명을 아들 내외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집과 관련된 그 어떤 부당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함께요.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내 존엄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보이지 않는 연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전략가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는 내용 증명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자신감으로 그 아이들에게 나의 첫 번째 응답을 보낼 날을 기다렸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뒤에 며칠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어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다잡아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죠.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순히 물러설까? 아니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 올까?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우편함에 꽂힌 서울 가정법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물.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죠.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서류를 읽어내려갔어요. 청구인 아들 김지훈, 며느리 윤혜원, 사건 본인 최순희, 그리고 청구 이유란에는
피청구인 최순희는 남편 박상철의 사망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 및 합리적 재산 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나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허탈감에 휩싸였어요. 내 아들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나를 법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쫓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이토록 잔인하고 비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죠. 지난 수십 년간의 내 희생과 사랑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 이것이 너희들의 진심이구나. 너희들이 내게 휘두르는 마지막 칼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으리라.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고 알렸어요.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사모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답장을 보낼 차례입니다. 나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내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죠. 법인 계좌의 온라인 거래 내역서를 직접 출력해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내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내 자산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나는 집에 돌아와 며칠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사용법을 익힌 노트북을 켰어요. 서툰 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법인 계좌에 접속했죠. 화면에 떠오른 매달 따박따박 입금된 임대료 내역과 내가 직접 이체한 관리비 납부 기록들. 나는 한 장 한 장 그 기록들을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드르륵 척 하고 종이가 출력될 때마다 마치 내 권리가 단단한 갑옷이 되어 나타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 종이들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디지털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나는 내가 직접 출력한 서류들과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우리의 답장, 즉 내용 증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발송했어요. 거기에는 내가 건실한 법인의 단독 대표이사라는 사실, 매달 수백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증명, 모든 금융 거래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내 독립적인 삶과 존엄을 지켜달라는 명확한 유지가 담긴 편지 사본이 첨부되었죠. 우리의 반격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시작되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내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의 흥분과 함께 큰 만족감을 담고 있었죠. 사모님, 조금 전에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 내외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그들이 공격하던 슬픔에 잠겨 판단력이 흐려진 무능한 늙은 어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완벽한 경제적 자립과 법적 권한을 가진 유능한 자산가와 마주하게 된 거예요. 특히 최근 성수동 상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힙한 곳으로 떠오르며 건물의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상대 측 변호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한정후견 심판 청구를 즉시 취하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가능성을 넌지시 경고했고 그들은 2번 다시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겼다.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준 남편의 지혜로 마침내 이긴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청구 취하서가 도착했어요. 나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내 존엄과 인생을 되찾았다는 승리의 증표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해냈어요. 그 주말 나는 오랜만에 복지관 원예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흙을 만지는 내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이 넘쳤죠. 쉬는 시간에 영자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동생,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영자 씨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잘했다, 동생. 정말 잘했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동료분들도 하나둘씩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보았어요.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의 불빛으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며 내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간절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의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나의 작은 승리가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법원에서 청구 취하서를 받아든 이후 세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곳이 되었어요. 내 집은 여전히 압구정에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창밖의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죠.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이성의 주인이었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 내외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법원 통지서가 오가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가 마련한 조정회의 자리였죠.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 내 모습에 뒤따라 들어오던 아들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는 듯했어요. 이전처럼 슬픔과 불안에 젖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법적으로 벌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것은 남편이 내게 남겨준 지혜로운 유산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대신 나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로 했어요. 나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기에는 내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적혀 있었죠. 첫째, 앞으로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것. 둘째, 다시는 어떤 형태로든 나의 경제적 문제에 관여하거나 압박하지 말 것. 셋째,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나의 공간임을 인정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것. 물질적인 요구나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어요.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요구였죠. 내 말이 끝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며느리 혜원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 지훈이도 빨개진 눈으로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전의 것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달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죠.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내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죠.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어요.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죠. 나는 성수동 상가 건물의 1층 일부를 꽤 많은 돈을 들여 멋지게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견, 친견, 지혜 나눔터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죠. 남편의 지혜를 기리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였어요. 나는 내 변호사와 복지관에서 만난 영자 씨,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공간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처럼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갈등을 겪거나 갑자기 혼자가 되어 막막해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재정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남편이 남긴 유산은 이제 나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큰 유산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작은 동네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리더니 나중에는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견 지혜 나눔터의 활동을 놓인 권익 보호에 아주 좋은 우수 사례로 생각한다며 구청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나를 위촉하고 싶다는 거였죠. 내가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온 내가 이제는 한 지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의 지혜가 나를 통해 이제는 사회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된 거죠.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벅찼는지 몰라요. 가족 관계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아들 내외는 매주 꼬박꼬박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죠. 어느 날 나는 손주 녀석들을 내 옆에 앉혀놓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녀석들은 신이 나서 제 할머니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나는 그 대가로 녀석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셨는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성수동의 낡은 건물을 사두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들은 할머니를 통해 전통적 지혜가 낡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켜주는 멋진 힘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나는 손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손주들은 나를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의 가치를 배웠어요.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어요. 성견 지혜 나눔터는 이제 여러 기업의 후원을 받는 제법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죠. 우리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내가 기술에 취약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압구정의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성수동으로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경험을 나누며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최근에는 내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자는 출판사의 제안도 받았답니다. 나는 가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건네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지혜의 씨앗이 이렇게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고 또 내 곁에는 이렇게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그저 인자하게 웃고만 있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도 지금의 나를 보며 아주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의 삶은 이제 나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이야기가 되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지혜는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주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유산이란 돈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고 이어가는 지혜와 사랑 속에 있는 법이거든요.